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첫 아이를 임신한 예비 엄마예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1년 뒤부터 열심히 몸 관리를 하며 임신 준비를 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3번이나 실패를 해서 속상했었는데 드디어 임신이 되었지 뭐예요. 남편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말이 쉽지 직장생활 하면서 구미에 맞게 육아휴직 쓰는 게 어디 쉽나요? 덜컥 휴직 신청했다가 그대로 경력 단절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걱정은 없었어요. 저희 회사가 직원 복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사장님이 제 시아버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저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니에요. 아버님께서는 저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직원들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처럼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회사 사람들 중에는 제가 사장님 며느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 결혼식에 참석했던 회사 동료들이 식장에서 저희 시아버님을 봐버린 탓이었죠. 처음에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이직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동료들이 저를 예전처럼 대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렇다고 쉽게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이 회사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가진 직장이었고 제 사회생활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병아리 신입사원 때부터 울고 웃으면서 일 배우고 보람을 느낀 회사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아버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고 저는 끝내 계속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버님은 전 직원에게 편지를 담은 초콜릿을 돌리셨어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껏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기에 제가 직원에서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도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요. 그러니 전처럼 동료로서 칭찬과 질책을 통해 동료애를 나눠달라고요. 아버님의 그런 정성 덕분에 저는 오히려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잘 해왔어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첫 손주를 보실 생각에 저보다 더 들뜨셔서 벌써부터 아기용품을 사서 보내고 계세요. 저를 늘 딸처럼 보살펴 주시는 아버님은 네가 복덩이라 복덩이 아기를 가진 것 같으시며 늘 제 건강도 염려하세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켠이 짠하고 감사할 뿐이죠. 아버님은 저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게다가 저희 가족과의 특별한 인연을 알게 되신 후로는 친딸처럼 저를 아끼고 살펴주고 계세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살던 우리 가족은 아빠가 다니던 회사에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아빠 회사 사장님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그로 인해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고 아빠를 비롯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죠. 당장 월급은 물론 퇴직금도 한 푼 못 받고 회사를 나오게 된 아빠는 밤마다 가족들 몰래 많이 우셨어요. 평소 잘 드시지도 못하는 술까지 드시며 시리에 빠져 있었죠. 엄마는 아빠의 건강을 걱정하셨고요. 한동안 자포자기한 상태로 지내던 아빠는 어린 저를 위해서라도 주저앉을 수 없다시며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으며 구직 활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결국 엄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방 한 칸짜리 반지하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반지하로 들어가던 날 그제야 정말 우리 집이 가난해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애써 참아야 했죠. 상에 올라오는 반찬 가짓수도 급격히 줄었고 엄마는 늘 가계부를 쓰시며 한숨을 지으셨어요. 아빠는 일자리를 구하는 동시에 일용직 노동을 시작하셨어요. 구직만 바라보며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아빠는 새벽부터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막노동을 하셨어요.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온 아빠는 늘 먼지투성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안쓰러워서 아빠한테 달려가 어깨를 주물러 드리곤 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엄마가 식당 일로 벌어오는 월급과 아빠의 일당으로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연명하다시피 생활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빠는 취직이 안 됐고 결국 반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셨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잠결에 엄마와 아빠가 심하게 다투는 걸 들었거든요. 당신 미쳤어? 집 놔두고 왜 노숙을 해?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길에서 자냐고. 엄마가 울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죠. 그래서 자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빠가 요새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신 건 알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그게 단지 공사장 일이 바쁘셔서 직원 숙소에서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엄마가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우연히 노숙자들 틈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아빠를 발견한 거였죠. 그 길로 엄마는 아빠를 끌고 집으로 왔고 야밤에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엄마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달래며 미안하다고 하시며 요즘 들어 막노동 일을 구하는 게 힘들어져서 공사장 근처에서 밤을 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늦으면 자리를 뺏기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주변 노숙자들과 섞여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내가 구걸하며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낼 일이야? 보기가 안쓰러우니까 그렇지. 내 남편은 길바닥에서 자며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가 있어. 당신이 몸 버려가며 그러고 있는데 나 당신 그러고 사는 거 못 봐. 이불 속에서 숨죽이며 모든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저는 비록 어린 나이기는 했지만 부모님의 고생과 아픔을 공감할 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고생하시는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 처지가 하염없이 원망스럽고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그날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노숙 생활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지금은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 희정이만큼은 잘 키워야 될 거 아냐. 아빠가 무능해서 남들만큼 못 키웠단 소린 듣고 싶지 않아. 길바닥에서 자는 거, 노숙자 취급받는 거, 나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내 새끼만 잘 키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어차피 취직만 되면 그만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줘. 그 후로도 아빠는 며칠 간격으로 집에 들러 빨랫감을 놓고 가는 것 외에는 밖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셨어요. 아빠가 노숙을 그만두게 된 건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때였어요. 아빠가 마침내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비록 규모는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아빠는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빠가 더 이상 힘든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뻤어요. 막노동을 하신 몇 년 동안 아빠는 허리와 어깨 통증을 달고 사셨거든요. 새롭게 첫 출근을 하고 오신 날 아빠는 기념을 해야 한다면서 엄마와 저를 데리고 고깃집으로 가셨어요.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동안 두려웠다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다들 잘 참고 버텨주어서 고맙다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하셨죠. 그 말에 엄마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펑펑 우셨어요. 하지만 아빠가 취직이 되셨다고 해서 한순간에 집안 사정이 확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중학생이던 제게 공부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방 2칸짜리로 이사를 하면서 월세도 늘어났고 제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해야 했고 온 가족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된 저는 부모님 몰래 전단지를 돌리던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남들보다 일찍 돈 벌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한사코 반대를 하셨어요. 특히 엄마가 펄쩍 뛰셨죠. 그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널 학원에 보냈던 건 너만큼은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랬기 때문이야. 당장 친구들보다 돈 몇 푼 더 일찍 버는 게 뭐가 중요하니? 10년, 20년 뒤에 내 인생을 생각해. 뭐가 더 너를 위한 건지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넌 공부해서 대학 갈 생각이나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모님 뜻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가고 난 뒤 아빠가 많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몇 년 동안 길에서 노숙을 하고 쉼없이 막노동을 하면서 몸을 혹사한 탓에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어깨나 허리에 단순한 근육통이 있는 정도로 알았는데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신장과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아빠는 고집을 부리며
치료도 거부하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치료는 제 대학 등록금은 마련한 다음에 받아도 늦지 않는다면서요. 게다가 수당 때문에 야근도 불사하셨죠. 엄마랑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아빠 때문에라도 저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아빠가 일을 쉴 수 있도록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남들 놀 때도 밤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꽤 이름 있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생이 된 저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죠. 당시 제 머릿속은 하루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야 아빠한테 회사 그만두고 쉬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첫 출근을 하던 날 아빠가 쓰러지고 만 거예요. 첫 출근이라 잔뜩 긴장한 상태로 사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 파악에 나섰는데 하필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는 아빠가 쓰러지셨다며 울먹이셨어요.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돼버린 채로요.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빠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엄마도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더 강하게 아빠를 말리지 못했을까 후회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아빠 신장이 많이 안 좋다며 당장 입원해서 상태를 지켜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빠가 입원을 하자 엄마는 식당 일을 마치면 곧장 병원으로 가셔서 아빠 곁을 지키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병상을 지키시다 출근을 하곤 하셨죠. 물론 중간에 저랑 교대를 하기도 했지만 저보다는 엄마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의 병간호를 하며 정신없이 보내던 와중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죠. 남편은 아버님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경험을 쌓고 있던 상태였어요. 남편이 사장 아들인 건 알고 있었어요. 이미 남편에 대한 소문은 회사에 퍼져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팀원으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제게 호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하지만 제게 연애는 사치였기에 외면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끊임없이 구애를 해왔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제 가정사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지금 연애할 상황이 못 돼요. 우리 아빠부터 살려야 돼요. 우리 아빠 저 공부시키느라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거든요. 그 바람에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세요.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할 상황이 못 된단 말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서로 의지하면 더 힘이 되잖아요. 같이 이겨내요, 우리. 남편의 진심 어린 구애에 결국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늘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죠. 그래서 종종 돈을 모아 선물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래봐야 소박하고 초라한 것들 뿐이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선물에 감동하며 기뻐해 주었어요. 혹여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늘 고마웠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는 몰래 밀린 병원비를 냈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저는 그딴 동정 필요 없다고 소리를 치며 화를 냈어요.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잠깐 만나고 헤어질 사이였다면 나도 모른 척 했을 거야. 하지만 난 너랑 미래를 함께 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 부모님 일은 내일이기도 해. 그날 이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결혼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알고 보니 병원비를 대신 내주던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남편은 얼마 뒤 아버님 회사를 나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기업에 입사했어요. 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곳이어서 연봉도 높고 직원 복지도 좋은 곳이었죠. 그 회사로 이직을 하자마자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어요. 저는 아빠 때문에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해 승낙했어요. 솔직히 남편을 놓치기 싫었거든요. 남편은 이미 저희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린 뒤라 상견례 전에 먼저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제 입장에선 사장님 부부를 뵙는 거였죠. 지금껏 그렇게 긴장한 건 처음이었어요. 사장님 부부는 저를 반겨주셨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더라고요. 남편의 선한 마음씨가 어디서 나온 건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남편이 미리 저희 집 사정을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첫 만남에 제게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고 남편 사랑받으며 편히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면서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뭉클해서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지 뭐예요.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분들을 시부모로 만나게 되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아빠 몸 상태를 고려해서 상견례장은 병원 근처 한식당으로 잡았어요. 다행히 아빠는 병원에 몇 시간 외출 허가를 받고 나올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저랑 엄마는 아빠를 휠체어에 태우고 룸으로 들어갔어요. 시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엄마랑 어머님이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아버님 쪽으로 휠체어를 끌고 가 아빠와 아버님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를 본 아버님 얼굴이 갑자기 굳어버리지 뭐예요. 그 모습에 덩달아 저희 아빠도 표정이 굳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아버님께서 무릎을 꿇고는 저희 아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소리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은 한참을 우시더니 고개를 들고는 저희 아빠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저 기억 안 나요? 저 정수예요, 정수. 형님이 살아야 된다고 뺨까지 때려가며 살렸던 정수라고요. 그 말을 들으신 아빠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아니, 정말 정수야? 네가 정수 맞아? 그리고는 아버님을 끌어안고는 함께 울기 시작하셨어요. 손을 맞잡고 우시는 두 분을 보던 저희는 모두 당황했고 두 분을 진정시킨 후에야 사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빠와 아버님은 오래전 길바닥에서 만났던 사이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노숙자들 곁에서 자며 막노동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아버님은 주식 투자에 실패한 뒤 제 남편과 어머님을 시골 처가로 보내곤 서울에 혼자 남아 계셨다고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일을 구한다고 거짓말을 하시곤 노숙자 생활을 하셨던 거죠. 당시 아버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며 지내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다른 노숙자들에게 자신의 옷이나 짐들을 모두 나누어 주었고 길바닥에 누워 얼어 죽을 생각을 했었다나 봐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빠는 아버님을 깨워 자신의 옷을 입혀 살려내셨고요. 자식도 있는 놈이 어떻게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해.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려고. 누군 살고 싶어서 사냐? 나도 죽고 싶어. 그런데 못 죽겠더라. 나 죽고 내 새끼도 나처럼 이러고 살게 될까봐 그게 겁나서 못 죽겠더라. 그러니까 살아. 살아서 내 자식이 대학 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그러고 죽어. 그때 가선 죽으래도 죽기 싫어질 테니까. 저희 아빠의 말에 아버님은 삶의 의지를 다지셨고 저희 아빠와 함께 막노동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다더군요. 그리고 몇 년 뒤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지금의 회사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회사를 키워오셨다고요. 형님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소. 그런데 형님은 왜 이렇게 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아프시냐고요?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어려웠던 지난날이 떠올라 울었고 그 시절을 아버지란 이름으로 힘겹게 버텨야 했던 두 분이 가여워 울었어요. 한참을 울먹이던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이러셨어요. 사돈어른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우리 애 저 혼자 키울 뻔한 걸 사돈께서 막아주셨네요. 대신 우리 며느리는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끼며 보살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병마와 싸워주세요. 병원비는 걱정 마시고요. 제 남편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인데 저희가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꼭 쾌차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매일 저희 아빠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두 분은 도란도란 지난날의 얘기도 나누시고 가끔은 자식들 자랑도 하시면서 회포를 풀고는 하셨죠. 아빠는 그 후로도 두 번의 수술을 거친 뒤에야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시죠. 저희 아빠와 아버님은 사돈이 아니라 형님 아우 하시면서 여전히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임신을 하자 두 아버님은 손주 볼라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았던 저와 부모님은 요즘 들어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